제가 어저께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지난번에 그 경사 띄웠던 거예요. 신문 내가 카톡 받으라고 보내줘.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이 신문 기사가 한번 그 데이터베이스를 꺾어서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이 그 긍정적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수직 상승을 했어요.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 긍정의 단어가 70% 나옵니다. 70%.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인공지능이 다 찾아내는 거거든. 근데 미국에서 했는데 어저께까지 이 신문사 전자신문사 해서 142개 공을 담았어요. 142개 신문사가. 응?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신문사 104. 이 신문사 하나도 안 다뤄주던데요. 정광훈 목사 사람 제일게 그러면 아예 나쁜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래도 걱정이 우리 지금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와서 안 된다. 국민의 힘이나 또 이 보수단체들을 보면 이 지금 벌써 더불어민주당 저쪽에서는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가 2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한테 졌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앞서느냐. 국민의힘은 11만인데 더불어민주당은 27만. 벌써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선거운동이 젊은이들 세계 속에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네이버, 구글 이런 데 벌써 작업이 다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멍청한 국민의힘은 움직이질 않아.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그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는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왜 얼굴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냥 여러분들은 좋으면 좋다 그런 거 싫으면 싫다 그런 거죠. 근데 돼지도 시끄럽잖아. 자꾸 시끄럽고 옳고 좋은 그래도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건 잠재운 법이고 그 남편도 쓸데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있잖아요. 그리고 잘해줘도 소리 지르고 괜히 그래. 그럴 때는요 돼지장 이 돼지는 말이야 옆에를 살짝 긁어줘. 이렇게 긁어주면 이렇게 긁어다가도 이래요. 또 긁어주면 이래요. 계속 긁어주면은 쑥 쓰러져. 이게 쓰러져 가지고 거기서 그래. 계속 긁어주면 아예 다리까지 들고 이래. 근데 어디가 시끄러우면 그냥 아유 잘해 이렇게 긁어주고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남편들이 어디가 있어요. 빗자루 던져서 오빠 사장님 긁어주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고 자빠져 있다고. 이거 좀 알아들으라고. 우리가 이거 일할 때 우리 마을에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이렇게 싸우지 말고 조금 남을 좀 지켜주고 높여주고 아유 수고해요 애써요 고생해요 그렇게 해야 돼. 당신 내 말 안 들으니까 잘라 그러지. 왜 잘린 사람만 나한테 카톡을 보내냐고. 뭐 그냥 강화문에서부터 그 추운 겨울 바닥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느닷없이 나를 잘랐다고 막 그러면서 사진까지 다 보내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내 눈이 침침해졌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연합대도 했는데 우리끼리 오죽하면 내가 그 작은 사람을 따로 모아서 내가 이렇게 조직하겠다 그러냐고. 그런데 그러면은 좀 A팀, B팀으로 전 목사님이 알아봤으면 좀 부족해도 같이 모이고 B팀이 안 되면 C팀이라고 만들어요. 왜 그걸 얼굴들이 늑대 사춘으로 바뀌어? 아니 우리가 싸울 사람이니까 지금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싸울 사람으로 지금 표가 급한데 자꾸 우리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기득권 싸움을 하냐고. 다시 말하자면 제발 좀 다 포용하라고요. 전 목사님이 센 거지 여러분이 세면 안 돼.
전 목사님은 적과 싸우는 거지 왜 우리끼리 싸우냐고. 다 들어오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랬어. 어떡할까요? 제일 좋은 건 자유마음으로 들어가고 A팀으로 들어가라 B팀으로 들어가라. 못 들어가면 아예 그냥 C팀으로 네가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요, 자유마음은 내가 얘기하지만 자유야. 그냥 무등록이 들어와도 괜찮고 투표할 때 우리 표만 찍으면 돼. 맞아요? 아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해. 또 나가서 싸움밖에 없고. 그러지 말고 서로 좀 포용하면서 이해하면서 넓게 수용하고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좌파애들이 지금 이제 우리 그 전에 광우병 같이 그쵸? 그러면서 또 난리를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또 최순실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뭐죠 지금? 일본의 처리수 문제. 오늘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쏙지 말라.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좌파 세력들, 좌익 세력들이 전부 다 국민을 속이고 있거든요. 이 국민을 속이는데 우리가 더 이상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빛의 사자잖아요. 늘 빛 가운데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건강은 우리가 정의가 있고 정직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함이 없는 이 정직함이나 진실함이 없는 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힘이고 더불어민주당을 다 내년에는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안에 가는 사람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 낀 거예요. 자, 한번 좀 투표 그러면서 띄워주세요. 자, 원자력 발전소 실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새로운 공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실태를 보면요.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국이 동해안에만 이 16개 원자력 발전소에 55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55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일본에서 처리수의 기준치보다 50배의 핵방사능이 나오고 있어요. 50배. 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중국 현재 건설 중인 원전 포함하면 2030년도에는 76개가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우리하고 가장 서해안 쪽으로 가깝게 있잖아요. 상당히 가깝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데 자 보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뭘 박차를 나간다고요? 원전 건설에다가 엄청나게 원전 건설을 많이 한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환경 오염이 심한데 그리고 우리 서해 앞바다에다가 폐기물 버리는 게 엄청나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한 게 문제인 점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음으로 보면 중국의 원전 사고가 나서 2021년 2월과 4월 홍콩 서쪽에 있는 중국 광동성 탄산의 원전에서 심각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발표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 보도에 한 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몰랐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국민이 속보이 되냐. 언론까지. 문재인이 나쁜 놈입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저기서 언론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거에 함몰돼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꼭 다른 걸 믿을 거 없어요. 그러면서 또 전목사님 나쁜 얘기만 꼭 믿는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어저께 한 분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전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 이래서 전 목사님 이래구나 하고 나보다 더 정확하게
그래서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기자.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다음에 여기 보면은 중국의 원전의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중국하고 한국하고 거리가 350km밖에 안 돼요. 근데 일본의 처리수 그거 버려가지고 그거 참 기가 막혀. 이게 버려가지고 하와이에서 뉴욕에 저 미국 쪽을 다 돌아서 한국에 오려면요 빨리 와봐야 3년에서 5년이요. 근데 그 안에 이미 다 이게 희석이 돼가지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나이처럼 어거지로 막 터지고 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핵과학자들이 토론하자, 이거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갖고 하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마다 고기가 팔리고 조개가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또 정치인들이 또 먹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먹으러 가기 전에 좀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해라 이것들아. 아이고. 그런데 또 그런 어머니를 손해보는 사람들은 꼭 남들은 더 그런 거가 틀린다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중국에서 이렇게 방사능이 나오면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데 3일 이내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아주 농도가 짙은데 1일째 되면 원전사고 방사능 물질이 방출되고 2일째 되면 편성 방사능 한반도 서해안에 상륙하게 되고 3일째 되면 한반도 전역 방사성의 물질로 전체가 덮여요.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요 중국이요.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중국.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중국이 또 뭐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가까운데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다. 배 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실험 중인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깝겠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넘겨서 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보니까 중국이 2020 한 해 동안 해양으로 방출한 삼중 수소 배출량이 후쿠시마 연간의 처리수 기준의 몇 배? 50배. 그러니까 중국이 2020년대 배출된 삼중 수소 총량이 1,054 테라베이크램인데 일본에서 이번에 처리수 내보내는 게 1년에 얼마나 내보내냐면 22 테라베이크램. 22 테라베이크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되겠습니까? 일본이 1년 동안에 전체 내보내는 그 핵 방사능 그 산성 수소가 175 테라베크렐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보다도 5배, 우리나라가 거기보다 5배가 높아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이 볼 때는 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해가 없다. 그러니까 중국 원전 배출 삼중 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몇 배라고 다시 한번. 근데 그전에는 이 알프스라고 그 다핵 쪽 처리하는 그 설비가 일본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알프스 처리 기술이 다 발견돼가지고 그걸 처리해서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 정화조에서 물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걸러져가지고 나오면 그냥 내려가도 괜찮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방으로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냥 좀 싸기만 해요? 아니,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알고 있어요. 핵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처리가 있어서 이제는 절대로 우리가 해를 입을 건 없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우리는 저들이 뭐하고 막 일으키고 안 쏩니다. 이 목사들이 깨어나서요.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르쳐주면 교인들은 뭐 입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면 나라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고 저 간첩들에게 쏙뺐어. 안 쏙됐어요. 안 쏙고 저 야당의 정치에 공모 실수에 능한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한다고 해서 안 당한다고 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여러 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마을마다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막 또 선동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가서 그거 개소리야. 그거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서 조금 얘기해봐. 테라베트 얘기를 알아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진실과 혹은 거짓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후쿠시마 처리수의 삼중수소가 세수면 마이너스 137보다 훨씬 위험하다.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삼중수소의 인체 위해성이 심각하지 않고 심각한 건강 문제에 발생한 사례가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원전 오염수는 해양방류보다 장기 저장해야 더 안전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고체 상태 이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게 그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면 더 해가 돼요. 오히려 이것들이 다 희석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게 다 황당한. 다음에 또 넘겨서 보면 방류철수가 해류를 따라 국내 해역으로 한꺼번에 몰려온다. 한꺼번에 짝대를 져서 몰려와요. 바닷물이 말이야 막 이게 밑에서부터 막 돌잖아요. 저는 서문이거든. 바다에서 내가 낚시도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얕은 데 가서 이렇게 낚시질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엔 밋밋해.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물이 여기가 차오르면 아래는 갑자기 찬물이 확 들어와. 위에는 더 물이. 바다 낚시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걸어나가는 사람은 아무나 바다 낚시 하면 안 돼. 왜? 빠져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있는 자리가 얕으니까 뒤도 얕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바다가 뒤가 이렇게 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뒤돌아다 보면 물이 뒤로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서 낮은 데를 타고 물이 타서 뒤로 돌니까 나갈수록 깊어져요. 그래서 익사에서 주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 같이 바다를 가면 절대 안 빠져요. 왜 그러냐면 낚시하면서도 뒤로 돌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 교인들이 다 가득합니다. 목사님 발목까지밖에 안 왔는데 왜 나가라고 그래요? 죽고 싶은 양 있어. 죽고 싶은 게 있어. 우리 갈 테니까. 그 나오는데 여기까지.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 수업내는 그런 것들을 알고서 해야 돼. 내가 그 바다에서 아버지와 같이 낚시하다가 뭐 거기까지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니까 나가다가 죽을 뻔한 사람 있지. 지금 가니까 점점 들어가 점점 들어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다에 가는 게 물이 이렇게 돕니다. 굉장히 심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가지고 뭐 바다에서 빼려다가 이거 버리면 이렇게 쏙 몰려다가 올라오고 큰 도산에 어마어마한 바다에 다 퍼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다 희석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원전 오염수를 무조건 희석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오염물 해결을 확실한 방법이 희석이나 방사성 핵종은 희석에 의해 사라지지 않는다. 단 한 사람이 희석된 중량을 모두 마시는 것도 불가하다. 그리고 무슨 양 이거 내버리면 한 사람은 통째로 마실 수 있어요? 없잖아. 다 흩어져 버리고 뭐 조금씩 되는데 우리에게 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폐수를 버렸는데 그게 다 정화돼가지고 내려버리지만 그거 마셔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화장실 물을 버렸어요. 근데 화장실 물이 다 정수가 됐어요. 그걸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무슨 왜 그걸 마셔봐라 막 이런 얘기를 적어보면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된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중수소는 생물체 몸속에서 누적됨으로 위험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방출하지만 화학적으로 수소와 똑같은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우리 몸이 다양한 생리작용 덕분에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배출되고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것에 썩어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나 더 보세요. 하나 더 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량이 엄청나다. 아닙니다. 알프스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2,400배 희생시키고 이들이 버리는 거는요, 많은 양을 버리지 않고 3층면에 걸쳐서 찔끔찔끔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IAEA 국제 모든 핵 담당하는 연구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이것을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쏘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냅시다. 자, 마지막 장으로 좀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자, 거기에 보세요. 한국 원자력 학회에서 발표합니다. 원전 처리수 영향 있다?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알프스 다핵종 처리 설비, 이거 뭐 고장 등 성능 문제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괴담에 불과하다, 가짜 뉴스로 불안을 조장하는 것뿐이다. 이게 한국 원자력 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면 공개 토론하자. 얘들 반대하는 사람 불러서 공개 토론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동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막 광화문에 밀고 나와서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저 거짓된 자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마을 조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거짓된 거 넘어가지 않아. 그전에는 이걸 잘 몰라서 국민들이 쏘갔단 말이야. 광고병 뭐 뇌가손송 뭐 이랬잖아요. 뭐 사드 레이더에 방사능이 사람을 쳐다나간다, 이 거짓말 했잖아요. 전혀 미세에서 영향이 없다, 다 나왔잖아.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쏘면 돼, 안 돼? 안 쏘는다고, 이제는. 절대 안 쏘는다고. 우리는 이런 귀한 이 자유마을이 있기 때문에. 아메이션 사람. 너무 그냥 기회만 하는 게 나아.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 게 낫겠어요? 아니, 그냥 사치적으로 듣고는 가세요. 듣고는 가. 괜찮은 거구나. 요거 하나만 딱 듣고 나가. 그냥 다른 거라가 알프스 거쳐서 나오는 거나 괜찮대. 그랬지. 그러니까 알프스 산에 가지 말고, 그 알프스라고는 ALPS라고는 그 처리하는 관이 있어. 거기를 통해서 나오면 아무 설비니까 그 설비를 통해서 나오면 이상무,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 속지 맙시다. 그리고 자유마을 조직을 하면서 동네동네에 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좌파적인 정신 나오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다 깨고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에 사람들 보면 여러분이 막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에 웃기는 게 시민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동정을 넣고 조선적으로 한 명을 의무적으로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짓들 좀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를 파고 들어가서 자유마을로 우리가 하나쯤은 침투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제가 중국에 오후 3시부터 간장교육 1,500원씩 가서 그들에게 다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마을 속에 있는 거 잘못된 거 다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마을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 저희 마을 위대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마을의 그 시민운동을 엇떨어지게 하면서도 나라를 새롭게 해나가고, 또 내년 4월에는 국회의원 수 될 때마다 말만 하지 말고 좀 포용해. 많은 사람은 다 이렇게 포석도 하고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고, 한 가지만 꽉 부탁합시다. 쳐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장학일 총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좌파들이 주로 쓰는 게 용어 전술이 있는데,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자칫한 해석을 넣을 수 있어요. 좌파 언론들도 덩달아서 후쿠시마 오염수이니까 오염수 아니에요. 처리수입니다. 처리수를. 요거 민주당에서 오염이라는 말을 넣어서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오염수를 냈는데, 이재명이가 이걸 갖고 선동을 해보니까 안 되니까 핵폐수라고 했어요. 핵폐수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쓰지 않습니다. 중국만 쓰는 겁니다. 중국 학자들의 논문 75%가 핵폐수를 쓰고 있어요. 이걸 이재명이가 컨닝을 했어요.
여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 제가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에게 될 수 있으면 후쿠시마 처리수를 좀 강도를 좀 높여서 한 100그릇만 좀 달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갖고 와서 주사파, 전국 좌파 새끼들 한 바퀴씩 분위기 놓으면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 같은 생각입니다. 미친놈들은 이런 걸 분위기야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맞죠? 자, 이번에도 귀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유원대학교 문화복지융합학과의 우리 박성기 교수님 모셔서 체제사과 애국운동을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박성기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처음으로 여기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말하면은 장군들도 전이 오게 되면은 적응할 때까지 이등병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굉장히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한다고 하니까 멀리서 저희 선교에 있는 또 우리 천안에서 왔습니다. 천안에 우리 김소용 감독님, 우리 정신적 지주이신 감독님 모셨고 구기신 교수님 같이 일해보고 있습니다. 자체 앉아있는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량이 좀 있어서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고 많이 듣는 내용이라서 충분히 이해가 빠를 것이고 새롭게 들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간단히 제 소개하면 저는 32년 군생활을 대령하고 대령으로 전역한 이후에 지금은 13년째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에 있다가 지금 사회활동으로는 애국운동하고 평화운동을 실시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오체리길 신의주로부터 해가지고 북중 접경지역 오체리길을 동각이 우리의 독일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저기 가면서 압록강 강물에 남내 시내공이 영하 26도, 체감온도가 30도 넘는 저물에서 손빨래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손이 시리다라는 말로서는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반에 가다가 네온사인의 찬란한 중국에서 말할 때는 장벽시라고 하고 우리가 조그마한 강이 폭이 한 50도 안 됩니다. 그 강 건너편에는 북한에서 부르는 이름은 해산시라고 합니다. 저 해산시 전방에 저를 봤을 때 제가 분명히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중국이 우측에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저렇게 희한찬란한 네온사인의 불빛이 있는 도시가 됐고 우측에는 그야말로 밤이 되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짙어져 있는 개 짖는 소리만 멍멍 들리는 그러한 도시로 바뀐 것이 그것이 북한의 혈상입니다. 긴 이야기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까맣게 빨갛게 선이 걸려있는 저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눈으로 직접 봤던 북한에서 장마가 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 문제는 어려운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이 TV에 나와서 설명할 때는 북한의 평양의 시내에서 사는 그런 선전만 보여주는 것이지 저런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나 조직에 속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행복을 개인적인 행복과 불행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디에서 나리느냐? 그건 우리가 좋은 운을 만나고 만남의 인연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의 인연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이든 올바른 판단을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국가도 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비시기 버스 태어나는 거 죽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초이스,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이 우리가 78년 전에 우리는 국가의 제도에 있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도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 김일성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선택을 해서 김일성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두 체제의 다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 남북한은 동족 상잔의 전쟁을 거친 이후에도 분단된 상태에서 비극은 이어져 있고 우리와 북한은 엄청난 차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현재 경제 10개의 강대국이고 무역 6개의 강대국이고 군사력은 6위, 그리고 무역 문화 강국은 K컬처에서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7에 연속해서 4번에 초청돼가지고 대통령이 국제적 위상이 대한민국에 한층 올라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를 누가 건국을 했고 누가 이런 나라의 번영을 이루도록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한 국가로서 우리는 오늘날 이것을 연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치 않는 여러 가지의 대한민국 체제를 공유하는 그러한 것이 지난 5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 현주소는 좀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동서독은 힘이 강해서 분단이 됐지만 우리는 힘이 약해서 강대국에서 분단이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지로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이시조선시대에 반역을 하게 되면 소에다 대고 손발을 묶어서 사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거의혈령이라고. 근데 우리는 국가의 허리가 잘려있는 거의혈령의 상태에 지금 현재 국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상실의 시대. 어떤 상실의 시대냐? 우리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담고 싶은 영웅이 없어요. 이순신, 세종대왕 큰 영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작은 소영웅들이 많아야 나라가 평온하고 행복한 나라. 그런데 우리가 담고 싶은 영웅이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상실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생활 철학이 없는 청교, 미국은 저 프론티어의 길을 가지고 미국의 아메리카 드론을 입었던 그 청교도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그 미국을 건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활 철학이 뭡니까? 충묘에 한때는 우리가 조선 500년의 충묘에 의해서 상식이 지배를 받는 그러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일제 시민이 35년을 거치면서 우리의 모든 정신이 말살되는 가운데 우리는 분단되는 가운데 이 우리의 태생적인 갈등의 구조화가 씨앗이 남아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제가 뒤에서 설명하지만은 갈등이 구조화됩니다. 갈등 공화국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저기 저 뭡니까 싸우고 오늘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짓는데도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어떻게 짓는 것이 구상을 하고 설계도를 해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든 방법론만 있지 실질적으로 국가의 통일 국가가 완성됐을 때 국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된 이후에는 지나간 과거보다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에 우리가 번영된 통일국가 돼가지고 동북아의 번영을 누리고 그것이 인류 공명의 세계의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위대한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가치가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가 어디서 오느냐는 가치의 그러한 그 오는 거에 대한 그 가치의 그 오는 거 그걸 잊어버렸어요. 상실합니다. 요것은 다음에 제가 통일운동에 26년을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 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일이 동서독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현재 모르고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우리가 누린 이 자유는 어디서 왔는지, 좌파는 왜 중국에서는 무신하고 일본에서는 선동기를 하면서 그렇게 tuk창가를 불러대는지,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인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민주당의 민주화법의 유공자법을 만들어서 4,988명을 유공자가 만드는데, 여기에는 동의대학부터 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민주화하면서 고문을 했던 그런 인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신문에, 조선일보 신문에 대문장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엄청난 1,100억 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보상으로 주게 되고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차관당 가족당 사건 외에 많은 가족들이 움직이고, 국민들은 별로 두려워하거나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국민들은 무관계적, 우리가 통일의 비전을 포함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활 공동체가 사라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비전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문적인 용어로 쓰게 되면 체제 싸움에서 우리는 이걸 전국전이라고 합니다. 전국전은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체제를 만드는 전국전. 이것은 1970년도 저 사법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김일성이가 우리나라에 각계각층에 진출을 시키고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이 70%가 지금 현재 장애가 돼서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태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도 시간 관계상 깊이 있게 설명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어디서 오냐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파괴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때까지 철저히 이용하라는 것이 그들의 전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칼 막스가 이야기하는 이후에 칼 막스는 뭡니까? 계급투쟁을 통해서 하부 계급이 노동자가 투쟁을 해가지고 상부계급을 무너뜨리는 계급투쟁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30년 전에 이탈리아의 공산당 기원의 대부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그란시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지켜야 된다.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 상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승만을 이야기하고 박정희 산업화를 이야기하면 수고 꼴통으로 벌리고, 김대중이 산업민주화를 이야기하고 노무현을 하마, 그것이 굉장히 진보적이고 하는 사람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상식이 지배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50년간을 줄기차게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도적으로 만들어서 독서회를 열고 공부를 하고 모든 준비를 한 거예요. 오늘 민주화 역사를 만드는 것도 그런 차원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식이 지배된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냐? 헤게모니를 놓잖아. 헤게모니는 뭡니까? 유리한 입지를 만든다. 오늘날 176년간을 만들어 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그 상식을 지배한 이후에 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전의 위험성이 최고의 만두기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나간 시간에 독일의 히틀러가 선거 제도를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법 독재를 해가지고 모든 법을 만들어서 그 600만이 넘는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심시키고 죽음을 만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도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습니다. 무슨 선거? 포퓰리즘 정치, 그리고 빈곤 정치, 그리고 반미를 외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3번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4번 당선된 이후에 3년을 암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죽으면서도 자기는 마두로라는 사람한테 인계를 했는데, 마두로가 지금 현재 거의 10년이 다 돼가지고 하지만은 국민 현재 베네수엘라 어디 됐습니까? 에너지가 최고의 부국이었지만은 95%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선거를 하면은 또 당선된다는 사람. 기가 막히고,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살인을 얻었습니다. 50%가 공군력의 살인이에요. 요번에 백신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정부에서 준 적은 없습니다. 전부 다
마피아에 의해서 자경당을 조직해가지고 마피아가 백신을 제공했어요. 16살의 어린 나이가 본대 여기 민천국이거든요. 여기가 옆에 있는 치킨하는 이 콜롬비아 가서 단돈 몇 달러에 몸을 파는 매출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국민 10kg가 몸무게가 빠졌고 천문학적 인포메이션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내부의 친국 세력과 앞서 말씀대로 거의 70년이 되어 있는 삼국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힘으로 있던 고정감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정치, 사법, 문화, 노동, 학교 이런 기관에 이루어지는 모든 체제의 위험성에 의해서 그들에게 교육시키고 사상적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상식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들에 대해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만든다. 근데 우리 남한과 북한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항상 북한은 경제적으로 58대 1이니까 우리한테 흡수 통일이 될까 염려하는 거예요. 통일이 왜 안 됩니까? 김정은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일이 때문에 안 되고 김일성 때문에 안 돼요. 통일을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통일을 하지 않을 때 훨씬 득이가 우리가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을 해버리게 되면 원조마다 거대해버려야 되는데 전국 전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이상했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북한에 의해서 대남 전략 전술에서 국가가 전복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항상 오늘 그래서 외국 운동하는 것이고 저도 이렇게 외국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임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임무가 뭐냐? 첫째는 평화적 통일 국가를 완성해야 합니다. 무력에 의한 통일은 공멸됩니다. 베트남이 무력에서 통일되니까 600만을 죽였어요. 보도피플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온 민족이 국민이 탄원을 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은 뭡니까? 통일되기 전까지 우리의 자유 2년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2년 전쟁에서 우리가 치게 되면 우리는 참혹한 열전, 전쟁의 냉전과 열전이거든요. 냉전도 전쟁의 열전인데 우리가 열전으로 바뀐다는 열전. 그것을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겪어냈습니다. 그죠? 6.25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참혹한 우리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날 체제 싸움의 수를 위해서 이 2년 전쟁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 그리고 이 2년 전쟁에서의 특성은 상대방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절대 끝나지 않는다. 종교전쟁과 2년 전쟁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상대방 진영이 완전히 소멸돼야지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대남 전략 전술의 3대 원칙. 첫 번째는 불포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기 응면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과 세 가지 원칙을 사례를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는데 제가 오늘 대한민국 헌법이 문재인 5년 동안 이분이 이렇게 됐는데 이야 6.25의 73주년 되는 날 오늘 책을 추천했는데 평상 거기에서 어떤 걸 했냐면 미국과 중이 받았네 미중 대리전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했습니다. 저 사람에게 배운 게 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상로 속에가는 욕을 얻어먹을지도 자기가 절대 변하지 않고 일당되게 대한민국 헌법을 했어요. 그런데 퇴임한 이후에도 그 모든 준비를 갖추고 책방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진지전의 구축을 해서 그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있다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 정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까 말한 불포기의 원칙에서 죽을 때까지 절대 자기의 하는 행동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 어떤 나라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제도를 철저히 이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거짓 평화를 해서 체제를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좌파 세력의 영구집권과 낮은 단계의 연방을 하려고 했고 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뭐냐? 남과 북이 경제적 격차가 58개가 너무 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절대 북한 하다가 잘 안 하려고 그래. 왜?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자,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는 한 목적 달성이 안 돼. 미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상은 절대 이게 잘 안 돼.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남한에 있으니까 군사적으로 너무 강한 거야. 무력으로 하려고 해도 이긴다는 확신이 없어. 이 세 가지가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지탱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튼튼한 국방, 따라하십니다. 튼튼한 국방. 두 번째는 우수한 법치. 세 번째는 풍요로운 경제. 네 번째는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이분께서 이 네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괴다. 그래서 튼튼한 국방 허물기는 북한군의 유사시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우리 방어의 취약성을 증대시켰어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9.19 어떻게 해야 돼요? 9.19 군사합의로 해서 북한 기습 공격의 취약성을 호출시켰어요.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려고 했고 모든 민방공 훈련 포함한 또 연합훈련 같은 이 훈련들을 안 해버렸어요.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를 만들려고 400에게 900번 우리가 병사들에게 싸우려고 하면 창끝이 터져야지 저거 이름을 찔러서 죽이는데 창끝을 뭉뚱그려버려요. 그렇게 되면 흔히 존재할 이유가 있으나 마나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뭡니까? 유엔사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중의 군사합의는 뭡니까? 대부분이 북한에서 쳐들어오는 들어가지고 우리가 북진하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빗장을 뒀다. 비무장지대에서 공중, 해상, 육상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못하는데 저것을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저 평양까지는 150km가 넘는 중심이 있고 우리는 저기가 45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놓으면 우리는 기습 공격을 안 할 수 있다. 기습 공격을 안 받으려고 사람은 우리는 저놈들은 말입니다. 육식동물이 우리는 초식동물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평화를 내세우니까 초식동물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그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버리는 이 우매하고 그걸 대통령이 했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자, 이거 저 전방에서 현재 저렇게 대저적 항을 보조준하고 해가지고 걷어버리고 저기 있는 한강 하부에 있는 철조망을 다 걷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침투하는데 망한 문화는 알 수가 없어요. 전쟁 개전 초기에 우리가 미야기 창동으로 넘어왔는 소련 북한군에 의해서 서울이 이틀 만에 함락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수도 병원에 있던 우리의 장병들 이번에 전부 확인 사살을 당했어요. 명확한 1965 전쟁에 겪었대. 그러기 위해서 두 번 다시 그것을 겪지 않기 위해서 60년을 걸쳐 만들어놓은 장벽을 전부 철거했대. 철조망을 대충 중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걸 전부 철거시켰대. 그리고 여기 있는 화살머리 고지부터 해가지고 저기 킥사단을 했는 것은 북한군이 공격을 할 때는 반드시 포유선을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유색명령을 선언하는 그들이 전략 전술입니다. 화살머리 고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제2의 서울에서 수호를 해가지고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들하고 저기에 있는 칠사단에 한 것은 저 태백산맥의 기적이 침공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저 대전까지 더 이상 가져와서 오열과 연결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그 1학년 전과 학대할 때 그야말로 용이하게 위해서 그들에게 문을 열어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작전을 평생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그런 위험성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법치를 파괴했는데 검수와 박용진 다 나섰는데 그죠? 지금 현재 뭡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그들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해서 모든 걸 하다 실패했죠. 반대해서
오늘날 체제를 흐르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저 6가지 외에도 많습니다. 저런 법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갈등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방역 독재를 해서 기독교의 신자 수가 확 떨어졌습니다. 저희 보석교회 다니는데도 보석교회 저희 신자도 확 줄었어요. 젊은이들이 교사할 사람이 없고 피아노 반주는 사람 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다. 방역을 문제로 삼아서 교회에서 그 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만약 아파트에서 김장봉소를 하다 코로나 걸렸는데 교회에 가서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이 방역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인생이 다시 말해서 교회에다 전달시켰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특히 국정원의 수사권을 그들이 함으로써 그 강철이 마음 놓고 활보하는 그런 강철 세상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위협은 다 설명을 지나면 많이 들었어요. 마을 위협하고 이러한 문제, 가짜 주민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별도로 기회되면 많이 들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풍부한 경제력을 분배시키는데 체제 전환에서 조건을 조성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전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국민이 국가에 기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들면 전주주의가 아니에요. 쉬운 이것이 베네수엘라가 돼요. 베네수엘라가 95%를 최고의 빈곤층을 만들어버리니까 투표하니까 계속해서 그런 당합니다.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북한은 경제를 번영하면 북한 체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들이 인민이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를 체제 유지 이상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도 그냥 체제 임금 주 52시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신자유주의의 경제에 맞지 않는 그런 뜻도 못한 정치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소상공인들을 그야말로 붕괴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탈원전 1천조 시장을 붕괴했고 한전의 재정 적자가 저렇게 44%가 됐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국가 부채가 1천조가 되게 만들었다. 현재 얼마입니까 저기? 하루에 이자가 1,800억이고 일본에 1억씩 증가. 또 신문에 나오는데 제가 그 다음에 저 기본소득제는 모든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들고 나와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저걸 했어요. 1인당 300만원을 주겠다고 스위스는 합의계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국민소득세 투표를 하니까 75%가 반대를 해서 국민들이. 희한하죠. 우리 국민들은 300만원 개입준다 그러면 전부 다 투표에 다 100% 나올걸요. 그런데 스위스 국민들은 75%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물었어요. 아니 내 주머니에 돈 주는 거 갖고 왜 국가가 이심쓰느냐. 책임이야. 이렇게 현명한 나라가 스위스 국민들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포퓰리즘, 여러분들이 공짜 여기 묻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5년 동안 가장 큰 죄는 뭐냐? 국민들을 둘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현재 중국에서는 인지전투를 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중국의 친중화하고 들어오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라가 망해갈 때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식민지가 될 때 일본에 오니까 세 가지 요인이 나타납니다. 첫째,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저게 먼저 알아서 이제 더 이상 조선은 희망이 없다 하고 붙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많은 말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신경 안 쓴다 이게 설마 뭐 문제 있겠어? 하고 무관한 사람 두 세 번째는 뭡니까? 앞에 있는 이 시영 그 다음에 이거는 저 형제들처럼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열사처럼 자기의 목숨과 재산을 전부 헌납을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유형을 시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 번째 다이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월요일에 오셔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교리를 다니는 이 모든 것은 이 세 번째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매듭마로 우리가 제가 비전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어떤 비전을 가야 되냐? 이런 예수 복음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 되는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선의 문제는 이력서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천 목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잘 쓰는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는 의지의 표현과 노력의 결실이다. 그죠?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표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냥 되지 않는다. 노력이 있어야 결실이다. 자, 징기스칸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징기스칸이 40년 만에, 45년 만에 현재 중국의 땅덩어리의 3배를 정복했고 인류 문명의 70%를 장악하는 데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이루게 한 원동력은 뭐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하늘 아래 한 가족이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전이 오는 거죠. 그 사람 한 말 중에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함께 꾸면은 현실이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꾸는 꿈을 통해서 현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야, 우리 박성희 교수님 진짜 좀 모셨어야 되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라 강의 잘하시죠? 자, 일단 감사의 박수를 먼저 보내드리고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우리 박성희 교수님 모셔서 오늘 진짜 한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축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걷는 것도 나중에 한번 다시 모셔서 좋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희 교수님이 지금 강의 중에 나라를 지탱하는 이 핵심 요소를 어떤 개새끼가 다 망가뜨려놨어요. 어떻게 알았어? 이 새끼가 있던 문제야. 이걸 망가뜨려 놓으면 나라는 백발백중 망하게 됐습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인 간디가 바로 이런 세상이 오면 나라가 망한다고 7가지인가 예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원칙 없는 정치,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개판이 오분제입니다. 쓰레기 정치가 됐어요. 노동 없는 부, 민노총을 보십시오. 1억짜리 그냥 대모마에서 나라돈 아니면 지하철 빨대 뽑고 쪽쪽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새끼들. 양심 없는 쾌락, 잼머리들 할로윈 상을 봤을 때 그냥 놀고 먹고 때리고 부수고 마시고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인격 없는 교육, 여러분 알다시피 정교육을 보십시오. 젊은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온통 근현대 역사의 빨간물만 주입시키는 이런 교육. 도덕 없는 상업, 뭐 미래를 보지 않고 당장 화폐 일만 보고 그냥 오면 다같이만 들이치워서 한 계절 잘 벌어서 몇 년 먹겠다 이런 식이 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인간성 없는 가, 마지막으로 희생 없는 종교.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에 있었는데 정강훈 목사님이 목숨 걸고 나서는 종교 지도를 받다는 게 이게 나라가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박성기 교수님의 이 강의를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타종교,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원불교가 됐든 뭐 이상한 종교가 됐든 간에 희생 없는 종교, 정강훈 목사님 혼자 하다가 나라 구해놓으면 그때 대가리 쳐들고 기어 나와서 내가 누구래 하는 이런 꼬라지를 우리가 막아야 될 겁니다. 이게 자꾸 뭐 다른 종교 얘기하면요 금방 제가 또 방송하면 그뒤에 또 댓글로 다가 이 미친 새끼야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미쳤는지 너가 미쳤는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민 차장님을 모셔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 우리 6.25 25일 전날인데 전쟁 기념관에서 이 안보단체 한국사관학교 구국 동지회를 비롯해가지고 국경연합 등 그 많은 단체 아주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특히 전광 목사님께서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셔서 큰 그런 아주 집회를 성공리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앞에서 우리 손상대 기념일 성명을 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MC가 아주 계속하셨습니다. 우리 전광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손상대 MC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큰 세 가지를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까지 모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 박수 한번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즉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를 아주 급속도로 팽창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큰 기회를 6.25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서도 박수 한번 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도 이제 그때 국민학교 보면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 박헌영을 비롯한 우리 내부 이런 공산주의자가 오히려 이런 민주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았다 이거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내부의 공산주의를 청소할 수 있었다. 이것이 큰 성과입니다. 여기서도 박수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내부 공산주의가 또 자라가지고 지금 문재인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이재명 이런 사람이 당대표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이런 여건을 다시 또 만들었다니.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주관하시는 자유마을을 통해서 이 간첩 종북 좌파를 청소하는 계기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좌파 정부 시절에 이 반미 내부가 아주 극한에 이루었습니다. 그때 미군 소령 한 사람이 좌파가 던진 돌팔매에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장면이 미국 전역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6.25 전생 시에 183만이 참전을 해서 5만의 이상의 전사자를 냈고 그리고 많은 경제를 지원했고 한미 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켜줬는데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우리에게 뭔가, 우리는 대한민국을 계속 지켜야 되는가, 이런 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때 육군사관과 총동참회장이고 성회 사무총장 그리고 예비역사단협회 회장인데 이것을 누구러뜨리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백설엽 장군과 유명한 장군 그리고 각군 참모총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이렇게 지낸 분들 12분을 모시고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가가지고 우선 6.25 때 그 부상당 이 장진호 전투 이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해서 장진호 전투에서 미 해병 일사단은 4,500명이 벌써 전사를 했습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상당한 분들이 아직도 미국 보훈병원 곳곳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가서 워싱턴 근교에 있는 볼티모어 보훈병원에 갔는데 거기 아직도 12분이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잃은 사람, 눈을 다 잃은 사람, 평생을 거기에서 보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들에 대한 수업도 잘 준비해 갔는데 저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우리 보훈병원에 가보면은 우리 병원 주변에 제일 나쁜 것이 우리 보훈병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고 우리는 이런 상황이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미국에서 보훈병원은 가장 좋은 곳이 보훈병원이다. 근데 가서 만나니까 우리를 만나니까 그렇게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붙들고 그 다리를 쩔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몰랐다. 근데 국가가 가라앉은 줄 알았다. 근데 가보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춥고 그렇게 못 살던다는 이런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10대 경제 대국이 됐다. 그래서 이때 제가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I am very glad, I am very happy.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입원해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이 한미 연합사 해체,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 세 단어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용어입니다. 이것이 종북 좌파들이 이 오염수 가지고 하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평화협정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종전선언. 근데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를 해서 우리나라를 북한과 그리고 중국에 갖다 바치겠다. 이 말하고 종전선언 한미연합사 해체 평화협정은 같은 말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종북 좌파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것이 우리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북 좌파를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유마을을 성공시켜가지고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리고 이 종북 좌파 엉터리 같은 걸 뽑으면 안 되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똑똑한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해가지고 이 지금 다시 자라난 종북 좌파를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 자유 통일을 일으켜서 우리가 G2 국가를 맺는 거. 즉 우리가 자유마을을 성공시켜서 이승만 대통령이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북한국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유마을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오는데도 어떤 그 여자분 아마 여기 어디 계실 건데 오시면서 그분들끼리 얘기하면서 자유마을 운동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내가 들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 같이 오면서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유마을을 성공시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신발 3켤레 떨어뜨려야 된다. 이 말은 보통 신발 3켤레 떨어뜨리려면 이게 보통 도로 댕겨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 한 번 한 것은 제2의 전광훈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 왜?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 그 노력하시는 거 보면 이게 대단해.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활동을 하고 계시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마을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제가 구호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이정민 차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상기 교수님 얘기 중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꼭 3가지 부류의 인간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권력에 빌붙어서 영원히 먹고 살려고 하는 철과 같은 새끼들, 또 나라가 만만하면 나와 할 거 없다 이렇게 치면서 전 재산을 국가에 다 바치고 독립운동에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유형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우리 초대 부통령을 지냈던 성제 이시영 선생의 그 집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분들은 전 재산을 국가에 바치고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돈을 지금으로 한 사람은 2천억 원. 나라가 없는데 나에게 무슨 재산이 필요하겠느냐. 이걸 지금 실천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광훈 목사님밖에 없다. 제가 밖에 이런 얘기는 왜 하냐면, 어떤 판이 깔아지고 기회가 왔을 때 기어 나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제대로 보고 그 시점 내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없는지 과감하게 나와서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이 무지를 깨고 껍질을 깨고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든 이게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박성기 교수님 이 교육을 들으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학자들은 전부 아스팔트로 나와서 바른 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장나경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안 해줘서 식사 전이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이제 마지막 김나경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떤 유치원생이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름이 계속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부자지간이라고 하는데 왜 성이 다른가?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고, 이걸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아서 도중에 손을 들고 정광훈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시인데 어떻게 두 분이 부자지간이 됩니까? 물으세요. 정광훈 목사님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이거 답변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가야, 외국 사람들은 성이 뒤에 붙어.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님씨야. 근데 이름이 또 궁금하니까 그 단서를 하나 알려주십시오 이랬는데,
정광 목사님이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너는 세상에 비판을 받고 악한 짓을 했던 빈라덴을 아느냐? 빈라덴의 아버지가 골빈 라덴이고 빈라덴의 할아버지가 골 때리는 라덴이다. 자, 세상은 이렇게 정광 목사님처럼 설교와 연설을 통해서 국민을 깨우치면 무지한 국민도 다 돌아서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식사 시간 다 돼가시고 우리 김정대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이건 꼭 기다려 들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가실 때 물어보고 김정대 목사님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면 오늘 국수 안 줘. 자, 우리 김정대 목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매주 만나는 걸 반갑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일이 수십만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십만 가지의 일을 다 할 수가 있느냐?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그 수십만 가지 일 가운데서 정해진 우리의 인생의 연수 안에서 선택해서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사람의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익이 되느냐, 유익하냐, 이걸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국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섰을 때에 너 잘 살았다, 반드시 그렇게 인정받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박성지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재산 바치고 생명 바치고 이렇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 원동력이 신앙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금 하나가 좀 나빠지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동대표님들하고 실행위원장님들인데 우리 잘 기억해서 내가 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지지 이 나라 살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일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이 쓰임 받기 위한 동력을 지금 우리가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다 나오셔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 얘기를 20년 전부터 저는 들었거든요. 처음 들을 때는 전도사님은 뻥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현실이 돼버리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딱 들어가는 목사님, 김 목사, 날 만나서 고생 많지? 사실은 고생이 많아요. 일주일 내내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교회 가면 또 새가족 신방해야겠죠. 주일날 되면 또 그냥 무슨 당회이고 예배드리고 다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저녁 되면 여러분 저기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오면 12시 아침 되면 또 월요교육 그 다음에 또 평택 또 가야 되고 저는 이렇게 삽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울 좋게 나는 전 목사님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소중함을 아시고 동대표님, 희력위원장님 사명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는 어떻게 말로 다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도 많이 지시를 하시면 속으로 너무들 고생하는데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때우겠어요?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붙잡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좀 꺼주시고 지금 12시인데 식사를 하시고 1시에 들어오셔서 1시부터 전국에 있는 마을 대표님들과 실행위원장들 그 다음에 만부장, 전부장, 총괄팀장들과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면 안 되고 다시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접전지역이 뭐냐, 경합지역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접전지역, 경합지역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이 좌파들이 하는 더불어하고 국민의힘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이 진대가 많아요. 예, 더불어가 이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접전지역에 64개 지역인데 그 64개 지역이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200석을 하면은